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한 효자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기 때 잘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실기시험을 치르실 때,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교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필기를 잘 공부하셔야 실기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렵냐? 절대 아닙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잘 공부할 수 있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전력공학이고요. 자,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협력을 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필기도 하셨다가 강의를 멈춰서 복습도 했다가 이러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여러분과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인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1장 전선로부터 한번 배워볼 것인데요.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가 지나가는 길을 뭐라 그러죠? 도로라고 하죠. 그쵸? 자, 전선로도 전기가 흐르는 길, 그러니까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에까지 공급되기까지 그 모든 길을 전선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선이에요. 전선이 있어야 전기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선은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요 5가지는 클 것이어야 되는데요. 그쵸? 첫 번째, 도전율입니다.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기계적 강도는 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떠한 힘에도 잘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가요성이 클 것인데,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요 아니고요. 잘 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는 이렇게 휘어질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 휘어져야 되고요. 내구성도 커야 되고 부식에도 강해야 됩니다. 내식성도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장률입니다. 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팽창률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신장률, 즉 잘 팽창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때야 될까요? 저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선을 시설하는데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선의 가격은 저렴할수록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중이 작을 것인데 비중은 쉽게 말해서 전선의 중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의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고정하는 이런 고정물이죠. 이제 지지물이라고 배울 텐데 그 지지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야 되고 또는 전선의 중량이 가벼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비 조건인데요. 이어서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구조에 따른 분류 첫 번째는 우리가 단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선이 끊어진다는 의미의 단선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단선은 무엇이냐면 소선 한 개로만 이루어진 선을 단선이라고 합니다. 한 가닥. 그래서 우리가 이 단선은 송전선로에서 사용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굵기가 굵어지면 좋거든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코로나라고 방지 배우겠지만 전선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단선, 선이 한 가닥인 경우에는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자, 우리가 얇은 철사가 있고 굵은 철사가 있습니다. 근데 얇은 철사 구부려 보세요 하면은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죠. 두 손가락으로도. 그런데 굵은 철사 구부려 보세요 하면은 두 팔을 써서라도 못 구부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선도 똑같이 굵기가 굵어지면 다루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송전선로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럼 어떤 것을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는 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선. 연선은요, 여러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자, 연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중심 소선이 하나 있어요. 중심이 있다 그래서 중심 소선이에요. 자, 여기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다른 소선들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은 자, 중심선만 있는 것을 0층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1층이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요. 2층이라고 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소선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개수. 먼저 첫 번째로
총 소선 수, 이것을 우리가 n이라고 할 겁니다. n. 자, 한번 볼게요. 0층일 때는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1층일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눈으로 셀 수 있죠. 그쵸? 7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7. 그 다음에 하나 더 씌우면 10, 몇이죠? 몇일까요? 19예요. 19.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7.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1. 점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0층일 때와 1층일 때를 비교해보면 요 값은 6 차이가 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층일 때와 2층 차이는 12. 여기는 18. 여기는 24. 이렇게 차이가 나요. 6의 배수잖아요. 지금 6의 배수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선의 개수를 구해라는, 소선의 총 소선수를 구해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1, 7, 19, 37, 61 또는 1에다가 6 더하고 7에다 12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해낸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 소선에다가 3n에 n 플러스 1을 더해준 거. 단위는 개 또는 가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일 때는 0 집어넣으면 한 가닥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7 되고요. 2 집어넣으면 19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바깥 지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연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단은 여기 소선 하나의 지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소문자 D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깥 지름은 요겁니다. 전체 지름이에요. 요거를 이제 대문자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중심선만 있으면 소선의 지름과 바깥 지름이 서로 같죠. 왜냐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근데 1층일 때는 어떻죠? 소선의 지름이 소문자 D일 때 바깥 지름은 하나, 둘, 셋. 결국에 3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D, 3D, 5D, 7D, 9D 이런 식으로 홀수로 증가하게 되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바깥 지름 D라고 하는 것은 2N 플러스 1의 D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자,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은 1D, 그쵸? D, 2를 집어넣으면 3D, 2를 집어넣으면 5D.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깥 지름이라고요. 바깥 지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연선의 단면적. 자, 이것을 A라고 할게요. 단면적을 보통 A라고 나타내니까. 자,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단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선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 물론 빈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그냥 배제했을 때 이 소선 하나의 단면적이 소선 개수만큼 있으면 전체 연선의 단면적이 됩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 연선의 소선 하나의 단면적을 그냥 X라고 했을 때 요 7개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 7X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 지름이 소선 하나의 지름이 D입니다. D. 우리가 원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파이 R제곱으로 구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D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소선의 개수가 몇 개이냐면 N개만큼 있습니다. 총 소선 수. 그래서 여기서 N 이렇게 곱해주면은 전체 연선의 단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단위는 제곱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소선수 N, 바깥 지름 D, 연선의 단면적 A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7에다가 2.6 밀리미터 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7이 의미하는 것은 N입니다. N. 총 소선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이 의미하는 것은 소문자 D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선의 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N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D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뭐 층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연선의 단면적까지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중공연선 볼까요? 중공연선 보이시는데, 자, 송전선로의 고전압화에 따른 코로나 발생을 방지. 여러분, 코로나 발생은 이제 추후에 배우실 텐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높은 전압으로 인해서 이 송전선, 전선 부근의 공기 절연이 파괴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방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공연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연물로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I자 모양 보이세요? 자, 그게 그냥 절연물로 비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에 중공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 목적이 코로나 현상 발생 방지가 되겠는데, 자,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름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굵기를 증가시키면 좋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이 이 코로나 현상을 발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름을 증가시키면 왜 코로나가 방지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추후 코로나 현상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께서는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자, 동선이 있고 알루미늄 선이 있는데요. 자, 먼저 동선입니다. 자, 동선은 구리선이에요. 구리동.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경동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연동선입니다. 자, 경동선은 무엇이냐면 딱딱한 동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연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처리를 해서 조금 흐물흐물한 연하게 만든 동선을 연동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선에는 이렇게 경동선과 연동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알루미늄 선이 있다고 했어요. 알루미늄 선은 말 그대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뤄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로우라는 개념인데요. 로우라는 개념. 로우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쓰고 로우라고 읽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고유 저항입니다. 고유 저항이고요. 단위가 무엇이냐면요. 기본 단위가 이거예요.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옆에다 그려볼게요.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전선은 이제 평면이 아니라 입체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입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통형의 도체가 전선이 되겠는데, 이 전선의 단면적을 1제곱밀리미터의 단면적이라고 하고, 이 전선의 길이를 1m라고 했을 때, 이때의 저항값, 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우리가 고유저항, 로우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길이당 제곱밀리미터의 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의 옴 미터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옴미터로 나타내려면은 이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곱해 주어야지만 옴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경동선의 고유 저항 값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자, 경동선의 고유 저항은 55분의 1이에요. 55분의 1.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선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35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인장 강도는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크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것이 가장 큰가요? 경동선의 인장 강도가 가장 크죠. 그만큼 딱딱하기 때문에 잘 버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팁에 보시면은 고유 저항은 알루미늄 연선, 경동선, 연동선 순으로 크다. 인장 강도는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 연선 순으로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인장 강도가 지금 알루미늄 선이 제일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잘 못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둘까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보강을 해주게 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강도를 보강하면서 잘 쓸 수 있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게 강심입니다. 철로 중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연선을 둘러싼 겁니다. 소선을 둘러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루미늄 선의 강도를 요 강선이 보강해 주면서 알루미늄 선 자체의 그런 도전율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유 저항을. 그래서 우리가 요 강심 알루미늄 전선을 ACSR이라고도 하고요. 자, 보시면 장경간 송전선로라고 돼 있는데 장경간은 이제 경간이라고 해서 저쪽에 전선이 매달린 곳 지지물과 이쪽에 전선이 매달린 곳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경간이 길 때를 장경간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통 송전선로 이용이 되고 온천 지역에 채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알루미늄은요. 염분에는 약하지만 황에는 강합니다. 자, 그래서 해안가와 온천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온천에 채용이 돼요. 근데 반대로 구리는요. 염분에는 강하지만 황에는 약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안가에 채용이 되고 온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해안가, 이쪽에는 온천 채용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방지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연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현상을 마찬가지로 방지해 줄 수 있다. 요것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도 보강해 준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팁도 잘 읽어보시고 자, 이어서 전선의 굵기 선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은 그러면은 굵기를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한번 그냥 볼까요? 이게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전선의 굵기 선정 시에는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요 전선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허용 전류를 초과하게 되면은 일정 값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화재 우려가 있고요. 아니면 절연이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전압 강하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전압 강하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가 100V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90V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0이 빠진 거죠. 10V가. 그것을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진 정도. 자,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도 고려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켈빈의 법칙이 있는데요. 켈빈의 법칙은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거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전력 손실량에 해당하는 금액과 아니면 그 전선비에 대한 이자와 무슨 감가상각비를 합한 그런 것이 같게 되는 일종의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켈빈의 법칙이라고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표피 효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선의 굵기 선정 요 과정은 요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표피 효과 볼게요. 표피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껍데기 그런 느낌이죠. 약간 바깥쪽 부분. 그쵸? 결국에 전류가 요 바깥쪽에만 흐르려는 성질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전기 자기학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결국에 요거는 직류가 아닌 교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전류가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바깥쪽으로만 흐르려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침투 깊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중심으로 침투하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델타라고 하고요. 그쵸? 요 델타라고 하는 거는 침투 깊이로서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 단위는 기본 단위가 미터라고 되어 있죠. 자, F는 주파수, 뮤는 투자율, K는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비례합니까?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반비례하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커지면 침투 깊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게 표피 효과죠. 침투 깊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많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피 효과 입장에서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피 효과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하죠.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표피 효과는 투자율, 도전율, 주파수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것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 그러니까 침투 깊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표피 효과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교류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전선의 하중을 볼게요. 전선의 하중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선의 자중이라고 해서요. 전선의 자체 중량입니다. 자체 중량. 자, 말 그대로 그냥 전선 그 자체의 무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빙설 하중입니다. 빙설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내렸을 때 그 눈에 의한 하중을 빙설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선의 두께 6mm, 비중 0.9g per 세제곱센티미터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의 하중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두께와 비중, 수치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식이 있습니다. 0.0054 파이 D 플러스 6 kg per m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이당 킬로그램의 하중이라는 것인데 이 공식은 그냥 이미지로만 눈으로 찰칵 스샷 찍으시고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D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지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빙설 하중은 이렇게 구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풍압 하중이에요. 바람에 의한 하중인데요.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바람이 어떻습니까? 좌우로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탑을 설계할 때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하중이 바로 풍압 하중입니다. 풍압 하중은 이 수평 방향으로의 하중으로서 철탑 설계 시 가장 크게 고려되는, 크게 영향을 주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빙설이 적은 지방과 빙설이 많은 지방이 있게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빙설이 많은 지방에는 저렇게 D 플러스 10이라는 공식이 더 추가로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12는 아까 전에 두께 6mm 기억하시죠? 자, 위와 아래 이렇게 두께 6 해서 유도된 공식이니까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 합성 하중입니다. 합성 하중. 합성 하중에는 자체 중량, 빙설 하중, 풍압 하중 모두 고려해 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제가 자체 중량을 딱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좌우로 작용할까요? 상하로 작용할까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죠? 그러면 수직 방향입니다. 그쵸? 자, 빙설은 어떻습니까? 눈 아래로 작용하죠. 풍압은 어떻죠? 좌우니까 수평 방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중에는 이렇게 수직 2개와 수평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합성 하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빙설이 많은 지방의 합성 하중을 배울 겁니다.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는 그냥 이 빙설을 무시해주면 그만이라서 빙설이 많은 지방으로 유도를 해보면 자, 그림을 그래프로 이렇게 벡터도를 나타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그은 거는 풍압 하중입니다. 풍압 하중. W라고 써서 wind라고 하는 거예요. 풍압 하중.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일직선은 수직으로 그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한 짧게 그어볼까요? 자, 이것을 전선 자체 중량 WO. 전선 자체 중량 오리지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빙설이 더해지게 된다면 WI가 되겠죠. 아이스. 자,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이러한 합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전체 하중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성 하중 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루트를 씌워주고요. W 제곱 더하기 W0 더하기 W0 더하기 WIS의 제곱. 그리고 단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킬로그램 퍼 미터입니다. 길이당 그거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미터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합성 하중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합성 하중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계산해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2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2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장 전선로 파트에서 2도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요 2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2도.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1초 만에 그려봤습니다. 빠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제가 지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데, 자,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 거리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곡선, 이 부분은 실제 전선이 매달린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어떠한 여유를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으로부터 여기 처진 거리, 그러니까 수직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해서 2도라고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딥의 약자예요. 딥의 약자. 자, 기본 단위는 미터가 되겠고요. W는 전선의 합성 하중, 우리 배웠죠? 합성 하중이고, T는 수평 장력, 그 다음에 여기에 T0라고 하는 것은 지지점에서의 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는 이제 지지물 맨 밑에서부터 전선이 매달린 곳까지의 높이를 의미하게 되고, S는 경간이라고 해서요,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길면 뭐라고요? 장경간이라고요. 장경간. 거기에 채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2도인데요. 자, 2도 D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형광펜도 칠해 놓았는데요. 자, D라고 하는 것은 8T분의 WS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기본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수평 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평 장력을 알면은 전선의 합성 하중과 경간을 이용해서 2도를 구할 수 있겠지만, 요 2도를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평 장력을 모른다, 나는 인장 하중과 안전율이라는 것만 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인장 하중이 요거거든요. 인장 하중이 수평 장력에다가 안전율을 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장력을 만약에 모르고 이 두 가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인장 하중을 뭘로 나눠줘요? 안전율로 나누어주면 수평 장력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2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장력을 바로 안 주고 인장 하중과 안전율을 주어지고서 이 2도를 계산해내라,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요 길이를 의미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으로 가는 것과 휘어져서 곡선으로 가는 것은 길이가 어떤 게 더 긴가요? 당연히 전선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길이가 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요.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길어야 돼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 경간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자, S 더하기 공식이 또 중요합니다. 3S분의 8D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단위가 뭘까요? 당연히 미터가 되겠죠. 자, 경간보다는 길어야 되는데 3S분의 8D 제곱만큼 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전선은 경간보다 얼마나 더 긴가?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뒤에 값만 계산해내주면 되는 것이죠. 그쵸? 요거는 전체 전선의 길이니까 경간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되는가는 요것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런 말장난을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냥 공식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지점에서의 장력 T0라고 하는 것은요, W T 더하기 W 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T는 수평 장력이고요. W는 합성 하중, 그 다음에 D는 2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전선의 평균 높이인데, 자, 평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여기를 H0라고 할게요. 자, H0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H에서 얼마만큼을 빼줘야 되냐면 3분의 2 D만큼 빼줘야 됩니다. 2도에 3분의 2 지점만큼 빼줘야지만 전선의 평균 높이 H0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기본 단위는 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H0 전선의 평균 높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5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 2도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처진 길이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크면 클수록 축 처진다는 거니까 좌우로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람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나무에 닿거나 아니면 건축물에 닿거나 아니면 요것들이 이렇게 다른 상의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단락, 지락 사고를 유발하게 되죠. 단락, 지락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도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2도가 반대로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팽팽하게 전선이 가설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이라도 힘이 더 세게 된다면 끊어질 우려가 있겠죠. 단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돼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2도가 중요한지 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8번째 전선의 보호를 한번 볼게요. 전선의 보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진동을 좀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 방지용으로 어떤 걸 쓰냐면 댐퍼를 써요, 댐퍼. 이거 뭐라고요? 전선의 진동 방지. 그래서 댐퍼의 주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선의 진동 방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를 달아서 전선의 진동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그림에 보시면 클램프라고 있습니다.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선의 결선부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전선을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추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을 댐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머로드예요. 아머로드. 아머로드라고 하는 것은요, 주 목적을 꼽아라 라고 했을 때는 전선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해서 전선의 단선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진동까지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 방지. 근데 이제 전선의 진동 방지의 주 장치라고 하면 반드시 댐퍼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부가적인 특징이니까. 자, 세 번째. 오프셋입니다. 오프셋.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송전선로를 보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철탑을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요. 이쪽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서 2회선을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곳을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면은 자, 보세요. 요 위에서 바라봤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 선과 요 아래에 있는 선 또는 요 아래에 있는 선이 서로 직선상에 위치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눈이 쌓여요. 눈이 쌓이면 전선이 어떻게 됩니까? 축 처져 있다가 만약에 눈이 탈락하게 되면 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반동에 의해서 전선이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볼게요. 전선이. 그러면 튀어 오르면서 그 위에 있는 다른 상의 전선과 만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전선의 상간 단락 방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의 보호구.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죠. 가공지선이 있는데요. 사실 가공지선은 이제 우리가 지선이라는 것을 배울 때도 가공지선이 있고 지금 요 전선의 보호에서도 가공지선이 있는데 둘은 단어는 동일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자, 이 전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공지선은 무엇이냐면요. 철탑의 최상단에 위치해서 요 맨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나전선이에요.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나전선을 시설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접지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요 번개라고 하죠. 뇌가 이 송전선에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지선에 내리침으로써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공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뢰를 대신 맞아주는 일종의 총알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가공지선이고요. 목적을 읽어보면 직경뢰, 직접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뢰, 유도뢰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차폐 및 통신선의 전자, 유도장애 경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의 보호까지 마무리해봤고요. 개념 확인을 좀 볼게요. 다음 중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중이 클 것, 2번 도전율이 높을 것, 3번 신장률이 클 것, 4번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인데, 자, 전선의 구비 조건에서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중량이라고 보시면 된다 했죠. 자, 이거 비중, 밀도는 어때야 될까요? 클 것일까요? 아니죠.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전선의 지지점 간의 고저차가 없는 가공 전선로에서 경관이 100, 전선 1m의 무게 0.2kg, 인장 하중 550kg, 안전율 2.2인 경우의 이도는 몇 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수평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결국에 인장하중과 안전율을 이용해서 구해줘야겠죠. 인장하중 550을 안전율 2.2로 나눠주게 되면은 수평 장력이 나오게 되죠. 250kg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도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도라고 하는 것은 D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T분의 WS 제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W라고 하는 것은 전선 1m의 무게를 의미하게 되고 0.2 곱하기 경관 100의 제곱을 뭘로 나눠줘요? 8 곱하기 T 수평장력 25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도는 1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전선 도약에 의한 상간 단락을 방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오프셋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지물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지물은요,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칠판에 미리 적어 놓은 내용만 아셔도 충분하게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종류에는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이라고 있는데요. 지지물엔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와 철주를 합쳐서 이제 전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철탑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도로를 따라서 차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갈 때 산등성이에 보이는 그런 송전 탑들이 다 철탑이 되겠죠. 자, 말구 지름 12cm 이상 지름 증가율 0.009 이상은 목주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쳐서 만든 걸 철근 콘크리트주고, 철주는 말 그대로 철로 만든 거예요. 강제로 구성이 되며 주주재를 한 개의 기초 위에 시공이라고 했는데 주주재는 이제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철탑에 보시면 아연 도금을 한 형강, 평강 등의 볼트를 이용하여 조립이라고 되어 있죠. 형강, 평강은 이제 강철제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형강, 평강 등이 있구나. 자, 그리고 종류에는 사각철탑과 방형, 우두형 철탑, 문형 철탑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교재 밑에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있을 건데 A에는 사각철탑, B는 방형철탑, 우두형 철탑, 문형 철탑인데 우두형 철탑은 소의 머리와 같다라고 해요. 생긴 게 소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우두형 철탑이라고 부르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선 주로 사각철탑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용 장소 및 용도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1번 소괄호. 자, 여긴 무엇을 적을 거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먼저 직선형을 적을 겁니다. 자, 직선형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요, A형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각도형이에요. 각도형. 각도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각도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각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경각도형은 우리가 B형이라고 할 거예요. 자, 네, 중각도형은 C형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형이 있어요. 인류형. 인류형은 이제 다른 말로 억류 지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내장형이에요. 그
그 다음에 요거는 E형입니다. 자,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 E형은 각각 이런 것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강형이 있습니다. 보강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형부터 보자고요. 직선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수평, 각도, 3도 이하. 자, 수평 각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전주를 여러 개를 그려볼게요. 그런데 수평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0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0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직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수평 각도가 경각도형은 3도 초과 20도 이하입니다. 20도 이하. 자, 20도 이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자,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근데 이 각도가 20도 이하여야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B형 철탑 또는 경각도형 철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중각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도를 초과하고요. 30도를 넘지 않는 거. 이하. 자, 요것을 우리가 C형, 그러니까 중각도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직선형에서는 애자를 보통 현수애자를 사용하게 되고 현수애자는 이제 지금 배우겠지만 달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달려있다고 해서 현수라고 하고 이 각도형에서는 보통 내장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장형은 장력에 견디는 용도로 사용되는 애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형은 이제 억류지지형이라고도 했는데 자, 이거는 전선로가 끝나는 지점에 채용하는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전주가 있으면 전선이 하나, 둘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전선로가 끝나는 지점은 어떻습니까? 한쪽이 매달려 있지 않죠. 그러면 장력을 한쪽으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지지물의 강도를 더 보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인류형 또는 억류 지지형 철탑이 되겠고 결국에 여기는 전선로 말단이라고 할게요. 전선로 말단의 채용 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내장형 철탑은 무엇이냐면요. 전선로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클 때 저쪽은 100m, 이쪽은 더 넓을 때, 훨씬 클 때 채택하는 것이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러한 직선형 철탑이 연속되는 경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 즉 10기마다 한 기를 시설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장형 철탑이다. 그래서 내장형 철탑은 전선로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클 때 채용하는 거. 자, 보강형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전선로 직선 부분을 보강할 경우에 5기 이하마다 한 기를 시설하는 겁니다. 자, 내장형은 뭐라고요? 10기마다 한 기. 보강형은 5기마다 한 기를 시설하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교재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습니다. 지지물은 요게 다입니다. 자, 지지물 개념 확인 보시면 표준형 철탑과 그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수평각도 3도 이하는 뭐죠? 직선형. 수평각도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는 경각도형 또는 B형. 자,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 무엇이죠? 바로 내장형.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선로 직선 부분을 보강할 때 요거는 보강형을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사용되는 철탑을 물어봤죠. 자, 이거는 바로 인류형 또는 억류지지형 또는 D형 철탑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애자입니다. 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을 좀 표현을 해보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전선이 이렇게 철탑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는 겁니다.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절연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절연의 역할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비 조건도 있어요. 전선도 구비 조건이 있듯이 애자도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절연 저항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작아야 될까요? 맨 처음에 이제 누설 전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인 정전 용량 또한 적어야 되겠습니다. 작아야 돼요. 누설 전류는 적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저렴할수록 좋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에 잘 견딜 것일까요? 온도 변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뭐를 추가했죠? 습기. 습기를 머금지 않을 것. 우리가 물은 전기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전기가 물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자라고 하는 것이 습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절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도 잘 견뎌야 되고 습기도 머금지 않아야 됩니다.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애자의 종류가 있는데요. 애자의 종류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수애자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핀애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장간애자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폴리머애자가 있죠. 폴리머애자. 폴리머애자와 LP애자가 있습니다. LP애자는 이제 라인 포스트의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지지해주는 애자고 5번은 폴리머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류만 적은 이유는 지금 이 명칭들만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이제 교재 같이 읽어 드릴 건데 그 부분을 그냥 매칭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애자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첫 번째 이제 교재 보시면 현수애자 그림이 있죠. 그리고 LP애자도 있고요. 폴리머애자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생긴 게 이러한 애자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저압 인류애자라고 있어요. 인류는 당길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당기는 그런 개소에 사용하는 애자를 우리가 인류애자라고 하고요. 라인 포스트 애자는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전선을 어디에 지지물에 수직으로 해서 지지하는 그런 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수애자는 맨 처음에 현수애자부터 볼까요? 현수애자는 송전선로에 널리 사용되는 애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다 현수애자예요. 현수애자는 늘어뜨려서 시설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선을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잡아당겨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연결 금구에 따라 크레비스형과 볼소켓형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크레비스형이 무슨 구조인지 볼소켓형이 무슨 구조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현수애자의 종류에는 180mm와 250mm의 애자가 있습니다. 180mm는 중성선을 전용으로 지지하는 애자고요. 그 다음에 전압선 지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또는 전력선 지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250mm의 현수 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종류들은 한번 따라 적어 보시라고 제가 작성해 드린 거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보시면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 있죠. 요것이에요. 애자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애자라고 하는데 애자련은 여기에 이렇게 옆에 또 시설되는 거, 그러니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애자련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자,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애자련의 개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2.9kV와 킬로볼트 생략하고 전압만 쓸게요. 66kV, 154kV, 345kV, 765kV가 있는데 교재에는 현재 345까지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면은 765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22.9kV 또는 22kV에서는 현수 애자련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에서 3개입니다. 자, 66kV 계통에서는 4개에서 5개가 되겠고요. 154에서는 몇 개일까요? 9개에서 11개입니다. 345에서는요, 18개에서 23개고요. 765는 이제 40개에서 50개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아시라고 제가 적어드리는 거고, 자, 이걸 쉽게 암기하는 방법 있습니다.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간값 2.5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뭐죠? 5고요. 여기 곱하기 2 하면 뭐죠? 10이고요. 곱하기 2 하면 뭐죠? 20이고요. 곱하기 2 하면 뭐죠? 40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이런 현수회자련의 전압별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 이 범위는 겹치지 않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중간값만 아신다면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해당되는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아까 전에 적었던 피내자가 있는데요. 피내자는 간 모양으로 자기로 구성된, 우리 도자기 할 때 그 자기입니다. 자기로 구성된 2개에서 3개 층의 콘크리트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핀애자라고 하고요. 이론상 66kV 이하지만 실제로는 약 30kV 이하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져갈 것은 이제 특고압용 핀애자의 색상인데요. 자, 특고압용 핀애자의 색상은 적색 또는 자색이고요. 만약에 저압용이다, 그럼 백색이고요. 만약에 중성측이다, 그럼 접지측이다, 그러면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서 핀애자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자, 이어서 장간애자입니다. 장간애자도 명칭과 매칭만 시키면 되는데 결국에는 장간애자는 장경간이나 해안지방에서 염진해, 염분이랑 분진을 합쳐서 염진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염진해의 강한 애자를 우리가 장간애자라고 하게 되고요.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채용이 됩니다. LP애자는 라인포스트 애자죠. 아까 전에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교재 그림, 전선을 이렇게 지지물의 수직으로, 전주의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전선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LP애자다. 여기서 말하는 완철은 전주의 수직으로 설치하는 또 하나의 지지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지물. 자, 그 다음에 폴리머애자는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나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고무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빗물에 의한 세척 효과가 굉장히 우수해요. 우리가 고무는 굉장히 잘 씻겨 내려가잖아요. 우리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쓰시잖아요. 고무장갑 어떻습니까? 오염물질, 음식물 쓰레기들이 잘 씻겨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실리콘 고무를 사용함으로써 세척 효과를 더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송전선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현수애자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자, 현수애자는 250mm 현수애자가 어디에 사용이 된다 했죠? 전력선을 지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정도만 지우고 한번 볼게요. 현수애자는 현수애자인데 몇 밀리미터? 250mm의 현수애자의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중이 있고요. 네 번째는 충격파가 있습니다. 자, 건조 섬락 시험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의 섬락 시험을 의미하게 됩니다. 섬락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리를 내며 방전하는 현상을 섬락이라고 하는데 이상전압에 의한 자, 건조 섬락 시험, 이때의 섬락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때 섬락 전압 뭐라고 적혀 있나요? 80kV라고 되어 있어요. 건조 섬락 전압은 80kV다. 자, 그 다음에 주수는 젖어 있다는 겁니다. 비 또는 습기에 의해서 젖어 있을 때 그때의 시험 절연 파괴 전압 50kV. 이 수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유중은 절연유 속에 있다고 해서 기름 속에 있다고 해서 유중이에요. 유중에 넣은 상태를 절연 파괴 전압 몇 킬로볼트? 140kV. 자, 충격파 전압은 무엇이라고요? 125kV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수치를 꼭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애자련의 능률이 있는데요. 애자련의 능률. 애자련의 능률은 쉽게 말해서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 공식을 한번 볼까요? 애자련의 능률 이타라고 하는 것은 애자련의 개수, 애자의 개수 자, 곱하기 애자 한 개의 섬락전압,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뭐래요? 애자련의 섬락전압, 전체 섬락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효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를
곱해 주어야지만 애자른의 능률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자른의 섬락전압이 예를 들어 전체가 600인데 원래는 애자의 한 개의 섬락전압이 80이에요. 여기 건조 섬락전압처럼 80이면 10개가 있으면 800이잖아요. 800분의 600이 되어서 결국에 75%라는 애자른의 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애자른의 전압분담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전압분담은 암기한다기보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철탑이 있으면 애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려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높은 전압이 걸려 있을 때 가장 전압 부담이 큰 이 애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애자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그쵸? 여기가 가장 전압 부담이 큰 애자일 겁니다. 1번부터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고 하면 1번부터 10번 중에 1번이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거예요. 왜냐면 전선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전선의 가장 먼 쪽, 요 지지물에 철탑에 가장 가까운 쪽은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교재 그림 보시면은 애자른의 전압 분담이 있죠. 그런데 10번째 애자 번호가 바로 이 철탑에 가장 가까운 애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작나요? 아니죠. 약간 곡선이 이렇게 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가장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몇 번이죠? 약 8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애자는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어디 지점? 약 3분의 2 지점 또는 4분의 3 지점에 위치한 애자가 전압 분담이 가장 작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반대로 이럴 수 있죠. 지지물에서 전선 쪽은 얼마죠? 3분의 2 지점이 전선에서 지지물이니까 지지물에서 전선은 3분의 1 지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전선에서 지지물 쪽 또는 지지물에서 전선 쪽.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련 애자는 5개 있다는 거죠. 철탑에서 두 번째, 10련 애자는 철탑에서 세 번째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애자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자, 7번째 애자련의 보호. 이러한 애자련은 두 가지로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킹혼입니다. 자, 아킹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초, 호, 각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소, 호, 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뿔이에요. 뿔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킹혼인데 요거는 이제 애자의 열적 파괴를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방전로를 만들어주는 도전성 금구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킹혼은 본 목적이 뭐냐면 애자의 열적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킹링입니다. 아킹혼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화시켜준다고 해서 아킹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초, 호, 환 또는 소, 호, 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아킹혼, 아킹링이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킹혼은 애자의 열적 파괴를 방지하지만 아킹링은 애자의 열적 파괴도 방지하면서 애자련의 전압 분담도 균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링을 아킹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애자를 배워봤는데요. 애자 개념 확인 볼까요? 애자련의 능률을 구하는 식을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애자련의 능률 어떻게 구하죠? 애자의 개수 곱하기 애자 한 개의 섬락전압 분의 애자련의 섬락전압 곱하기 100%로 구할 수 있었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연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애자련의 능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애자련의 능률 구하는 식이 애자의 개수와 한 개 섬락전압이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애자련의 능률을 0.74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0.74라는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애자련의 개수도 알고 있고, 애자의 개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애자련의 섬락전압도 59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모 분자의 형태를 통해서 애자련의 섬락전압, 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 10 곱하기 0.74분의 590이 되어서요 80k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락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또는 아킹혼, 아킹링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전압별 표준 현수의 자리는 개수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9kV에서 사용하는 애자른의 개수 몇 개일까요? 2개에서 3개. 345kV는 뭘까요?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몇 개죠? 18개에서 23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선을 보겠습니다.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선이 이제 당겨지는 그런 장력과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지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땅과 연결한 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의 종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치 목적은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해주고요. 전선로의 안정성도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잡아주면 저 잘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에 저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휘청휘청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선의 지선도 똑같습니다. 지지물의 지선도 전주가 넘어지지 않게끔 강도를 보강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선의 시설 보시면, 그림 보시면 지선 근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선 근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선을 고정을 위해서 땅속에 설치하는 것을 지선 근가라고 하고요. 지선 로드라고 하는 것은 지선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지선의 종류가 있는데요. 지선의 종류에는 보통지선, 수평지선, 가공지선, 공동지선, Y지선, 궁지선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떠한 원리인지는 제가 심화 강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종류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 보통지선, 수평지선, 가공지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문제가 출제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될 텐데요. 지선의 가닥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선의 가닥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닥수. 이렇게 먼저 화살표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지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지가 되겠죠. 땅. 자, 그 다음에 지선을 어떻게 시설할 거냐면은 이렇게 시설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지선이 당기는 장력, 요 장력을 T0라고 할 겁니다. 이때 요 전선이 당기는 수평 장력을 T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벡터, 화살표를 그대로 아래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어떤 거죠? 직각 삼각형일 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는 T, 제로분의 T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요 T0와 T를 알면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알면 T0, T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결국에 지선의 장력 T0라고 하는 것은요, 코사인 세타분의 T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단위는 뭐라고요? 킬로그램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도를 구할 때 요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인장, 하중,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안전, 율이에요, 율. 그럼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죠? 수평 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있는 공식을 보시면 지선 가닥수 n은 a분의 t0 곱하기 k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장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개수, 지선 개수를 곱해주면 지선 전체의 인장 하중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 곱하기 지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을 a라고 나타내 볼게요. a는 뭐와 같아요? 수평 장력 t 제로와 같아야 되고요. t0. 자, 그 다음에 지선의 장력 t0와 같아야 되고, 여기에 안전율 k를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인장 하중을 계산해낼 수가 있고, 결국에 지선 가닥수 n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T0에다가 안전율 K를 곱해준 것, 단위는 가닥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선 가닥수 N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개념 확인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개념 확인해서 다뤄볼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지선의 구비 조건은 보통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간혹 전력공학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자,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조 이상 꼬아서 시설을 해야 되고요. 허용 인장하중 최저는 4.31kN이고 지표상 30cm까지 부분은 아연 도금을 해야 되고, 지선의 높이는 도로 횡단 시 5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장 마지막 개념 확인해 볼게요. 지선 개념 확인 첫 번째, 전선의 장력이 1500kg 폴스일 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몇 kg 폴스인가 라고 했잖아요. 자, 1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을 좀 반전을 시켜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몇 도래요? 60도래요. 그러면은 이때 전선의 장력, 그러니까 지지점에서의 장력이 뭐래요? 1500kg 폴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요 지선의 장력 T0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T0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사인 60도분의 1500이 되어서, 요거는 계산하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3000kg 폴스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선을 설치하여 전주에 가해지는 수평 장력 600kg을 지지하고 있다. 이때 지선은 최소 몇 가닥이 필요한가? 단, 이 지선의 허용 하중은 440kg, 안전율은 2.5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지선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세타를 모르죠? 세타라고 놓고, 이때 요 지지물의 높이 얼마래요? 10m고요. 여기 지선이 묻힌 요 거리는 5m라고 했어요. 그럼 빗변의 거리가 얼마죠? 5제곱 더하기 10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니까 요 길이는 5루트 5m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5루트 5분의 5가 되어서 루트 5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자, 우리가 요 공식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T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선의 장력 T0를 구해보면은 요 T0 요것을 구해보면은, 자, T0라고 하는 것은 루트 5분의 1분의 600kg을 넣게 되면은 지선의 장력은 600 루트 5kg이구나 라는 것까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선의 가닥 수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로 그대로 끄집어 와 볼게요. 자, 지선 한 가닥의 인장하중은 허용하중은 440이라고 했습니다. 자, 440에다가 방금 구한 지선의 장력 600 루트 5, 여기다가 안전율 얼마예요? 2.5래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 7.62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선은 이 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선을 살 때 7.3가닥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다 절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8가닥이 되는 거예요. 모자르게는 하면 안 되니까 넘치게 8가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선까지 우리가 전선로 파트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괜찮으신가요? 처음 배우는 만큼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내 몸에 조금 더 편해지면은 재밌는 과목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